삼국지 난세의 서막과 운명적 만남. 하늘에 이치는 유구하여 천하의 대세란 나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다시 나뉘는 법입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호령하며 400년의 기틀을 세웠으나 흐르는 세월 속에 그 기운도 점차 쇠잔해져 갔습니다. 조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국정을 농단하니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고 백성들의 고열은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록군 출신의 장각이 일어났습니다. 장비는 유비의 뜻을 듣고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나에게 제법 많은 재산이 있으니 그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함께 대사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근처 주막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창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주막문을 열고 거대한 최고의 산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레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자리에 앉으며 주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술을 빨리 가져오시오. 나는 얼른 술을 마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 군에 지원할 것이오. 유비가 그를 살펴보니 키는 9척이나 되고 수염은 2자나 되며 얼굴은 대추비처럼 붉고 입술은 붉은 치을 한 듯 했습니다. 눈은 봉황의 눈 같고 눈썹은 누에가 누워있는 듯하여 그 위풍당당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하고 합석을 청하여 이름을 불었습니다. 내 성은 관이요 이름은 우. 자는 운장이라오. 본래 하동군 해량 사람이지만 그곳에 세도를 부리며 남을 괴롭히는 못된 호죽이 있어 그 자를 죽이고 난 뒤 오랫동안 강호를 떠돌아다녔어.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길이오. 유비 역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자 관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서로의 뜻이 같음을 확인하고 장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비의 집 뒤에는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동산이 있었는데 마침 복사꽃이 만발하여 그 경치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장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뜻을 모으기로 했으니 내일이 복숭아 밭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의영제를 맺읍시다.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친 뒤에야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요. 유비와 관우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복숭아 밭에 검은 소와 흰말을 제물로 바치고 향을 비어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나 의영제를 맺었으니 마음과 힘을 합쳐 곤란한 자를 구하고 위태로운 자를 붙들어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합니다. 비록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니 황천과 후토는 굽어 살펴주옵소서. 만약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소서. 맹세가 끝나자 유비가 맏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셋째, 아우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소를 잡아 마을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니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장정들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마침 지나가던 말장수들이 이들의 뜻에 감복하여 말 50필과 금은 500 그리고 강철 1000근을 기부했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대장장이를 불러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강철로 2개의 검을 만들었으니 이를 쌍고검이라 불렀습니다. 관우는 무게가 82이나 나가는 거대한 언얼도를 만들었는데 겉면에 푸른 용이 새겨져 있다 하여 청룡 언얼도라 이름 붙였습니다. 장비는 창날리 뱀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을 한 장팔 3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몸에 맞는 갑옷과 투구를 갖춰 입으니 그 모습이 실로 능했습니다. 500여 명의 의군을 거느리게 된 유비 삼형제는 드디어 첫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황권적이 쳐들어온다는 유주태수 유언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천하를 호령할 새 영웅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기세만큼은 정규 못지 않았습니다. 대흥산 아래에서 황건적의 장수 정원지가 이끄는 5만 군사와 마주쳤을 때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두르고 산발을 한 황적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유비는 침착하게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유비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가 자신을 소개하자 황건적의 장수 정원지는 부장 등무를 내보내 싸우게 했습니다. 이때 장비가 장사물을 꼬아지고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등무은 장비의 기세에 눌려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장비의 창에 찔려 말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정원지가 분노하여 칼을 휘두르에 달려들었으나 이번에는 관우가 청명 언널도를 춤추듯 휘두르며 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관우의 칼날이 번개처럼 번뜩이는가 싶더니 정원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적의 장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본 황권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게 바빴습니다. 유비가 군사를 휘모아 추격하니 그날 죽거나 항복한 황권적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삼형제의 이름은 곧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권적의 나는 전국을 불길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유비 삼형제와 같은 영웅들의 활약과 광군의 반격으로 점차 진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난이 평정되었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황제의 곁에는 간신배들만 특실거렸습니까? 특히 장을 비롯한 10명의 황관, 십상시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온갖 전행을 일삼았고 이에 분노한 대장군 하진은 십상시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진은 십상시를 없애기 위해 지방의 군벌들을 도성인 낙양으로 불러들이려는 위험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특히 하진의 부하 장수였던 조조는 황관을 없애려면 옥조 하나면 충분한데 굳이 지방의 사나운 군대를 불러들여 화를 자초하십니까? 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일부단한 하진은 조조의 충고를 무시하고 서량의 군벌 동탁에게 낙양으로 들어오라는 밀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 멸망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탁은 본래의 변방에 거친 장수로 야심이 가득하고 잔인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진의 부름을 받은 동탁은 뛸듯이 기뻐하며 20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도착하기도 전에 낙양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진의 계획을 눈치챈 십상시들이 선수를 쳐 하진을 궁궐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버린 것입니다. 대장군의 죽음에 격분한 원소와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황관들을 베어 죽였습니다. 궁이 불타고 아수라장이 된 트타. 13시의 잔당들은 어린 황제 소재와 동생 진료왕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밤 황제 일행은 갈 곳을 잃고 헤매다 북망산 기슭에서 동탁의 대공과 마주치게 됩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숲처럼 빽빽한 창칼 앞에 어린 황제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동탁이 거만하게 말을 타고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천자는 어디 계시느냐? 황제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9살 난 진료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동탁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웬 놈이냐? 천자를 호위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반역을 하러 온 것이냐? 호위하러 왔다면 어찌 말해서 내리지 않느냐? 어린아이답지 않은 당당함에 동탁은 크게 놀라 황급히 말해서 내려 절으러 올렸습니다. 이때 동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야심이 싹습니다. 지금의 황제는 유약하여 다루기 어렵지만 저 진료왕은 총명하니 황제로 세우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구나. 낙양에 입성한 동탁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군대를 풀어 백성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엿보이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종 대신들은 동탁의 무력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구만장해진 동탁은 마침내 황제를 폐위하고 진료왕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대신이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역적놈아, 내가 감히 천자를 폐하려 하느냐? 형주 자사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의 뒤에는 능능한 장소 한 명이 시립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여포였습니다. 여포가 눈을 부릅고 방천 화극을 꼬아지자 동탁은 감히 정원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분을 사기며 물러난 동탁은 여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인 이숙을 불러 꾀를 냈습니다. 여포 같은 장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천하가 내 손 안에 있을 텐데 이숙은 여포가 재물을 탐하고 의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탁에게 명마 적토마와 금우는 부하를 주면 여포를 데려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고 산을 평지처럼 넘나든다는 전설적인 명마였습니다. 동탁은 아까워하지 않고 적토마와 보물을 이숙에게 주어 여포를 회유하게 했습니다. 이숙을 만난 여포는 적토마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숙은 교묘한 말로 여포를 부추였습니다. 양금은 나무를 가려 안고 현신은 주인을 가려 섬긴다 했네. 자네 같은 영웅이 어찌 정원 밑에서 썩고 있는가? 동탁 승상은 영웅을 알아보고 천하를 동화 인물이네. 재물과 명마에 눈이 먼 여포는 그날 밤 자신의 양아버지와 다름없던 정원의 목을 베어 동탁에게 바쳤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여포를 양아들로 삼고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양성 안에서 동탁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폐위하여 홍왕으로 강등시키고 9살 진료왕을 황제로 앉혔으니 이가 바로 헌제입니다. 동탁은 스스로 삼곡이 되어 칼을 차고 궁궐을 드나들며 황제 앞에서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동탁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자 뜨시는 대신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도 왕이는 자신의 생일날 믿을 만한 대신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왕이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지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의 사직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눈물만 나오는 구려. 대신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닭장대소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이 밤새도록 운다고 동탁이 죽겠습니까? 모두가 놀라 쳐다보니 그는 바로 교조였습니다. 왕인이 화를 내며 꾸짖자 조조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웃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도께서 우시는 것만으로는 동탁을 죽일 수 없기에 웃은 것입니다. 저에게 칠성복음을 빌려주신다면 제가 승상부에 들어가 동탁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왕는 조조의 기계에 감탄하며 자신이 아끼던 보물인 칠성복음을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조조는 칼을 품고 동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탁은 침상에 누워 쉬고 있었고 여포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기회를 엿보며 동탁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 동탁이네 말이 중 야인 것 같으니 내가 가서 좀 살펴라며 여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조조는 품속에 칼을 만지작거리며 동탁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탁이 몸을 돌려 벽을 보고 눕자 조조는 재빨리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탁이 누워있던 벽에 걸린 거울에 칼을 든 조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동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맹덕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게냐? 때마침 밖으로 나갔던 여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승상께의 복음을 바치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동탁이 칼을 받아보니 과연 천하의 명검이었습니다. 동탁이 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조조는 말을 타보겠다며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속았음을 깨달은 동탁은 격노하여 전국의 조조를 잡아들이라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난세의 간후 조조의 파란만장한 도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주길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소나기에서 가까우로 벗어난 조조는 성과 이름을 바꾸고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전국에 뿌린 수배령은 조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무현이라는 곳을 지날 때 조조는 관문 수비병들에게 붙잡혀 현령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무현의 현령은 진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진공은 잡혀온 죄인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밤이 깊을 은밀히 뜰로 불러내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조조가 아니냐? 조정에서 녹봉을 받던 사람이 어찌하여 도망자가 되었는가? 조조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어? 나는 조상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먹은 신하로서 역적 동탁을 죽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도망치는 중이요. 비록 지금은 잡힌 몸이지만 내 뜻은 결코 꺾이지 않았소. 진공은 조조의 기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가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궁은 그 자리에서 현령이라는 관직을 버리고 조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조조의 포승줄을 풀어주고 함께 말을 타고 밤길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사흘 밤낮 없이 달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성고라는 고을이었습니다. 조조는 이곳에 자신의 아버지와의 형제를 맺은 여백사라는 노인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백사 어르신은 우리 집안과 각별한 사이니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며 앞날을 도모합시다. 여백사의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조조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조정에서 자네를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니 천만다행이네. 안심하고 푹 쉬게 나 여백사는 조주와 진공을 극진히 대접하려 했으나 마침 집에 좋은 술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백사는 두 사람에게 잠시 쉬고 있으라 하고는 술을 사러 나귀를 타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오랜 도망 생활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조조와 진공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뒤편에서 쓱싹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가는 소리, 바로 칼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조조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조조는 진공에게 속삭했습니다. 여백사는 내 아버지와의 형제라고는 하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소. 게다가 지금 내 목에는 천금의 현상금이 걸려있지 않토? 혹시 우리를 잡아 넘기려는 속셈이 아닐까?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묶어놓고 잡는 게 좋겠지? 이 말을 들은 조조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조는 눈을 부릅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남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치겠다. 조조와 진공은 벼락같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습니다. 여백사의 가족과 하인들 앞뒤를 가리지 않고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모두를 죽이고 난 뒤 조와 진공은 부혹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석의 돼지 한 마리가 꽁꽁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묶어놓고 잡자는 말은 조조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자는 이야기였고, 칼을 가는 소리 역시 돼지를 잡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진궁은 사색이 되어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너무 많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꾸려이를 어찌하면 좋소. 조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오. 여백사가 돌아오면 우리가 가족을 죽인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소. 관에 고발하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서둘러 말을 타고 여백사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깊은 산중에서 남한오선이라는 신선으로부터 천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서인 태평요술을 전수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민심을 파고든 그는 마침내 선포했습니다. 푸른 하늘 한나라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런 하늘 황건이 일어날 것이다. 머리에 누런 두건을 두른 수십만의 무리가 들불처럼 일어나 대륙을 뒤덮으니 이것이 바로 역사를 뒤흔든 황건적의 난입니다. 관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다급해진 조정은 전국 팔도에 경문을 붙여 도적을 물리칠 의병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탁현의 한숨, 그리고 유비. 이야기는 유주 탁현의 한 성문 앞 저작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방을 훑어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실로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는 7척 5촌에 달하고 귀는 어깨에 닿을 듯 길었으며 팔은 무릎까지 내려올 만큼 길어 가만히 서 있어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옥처럼 맑은 피부와 연지를 바른 듯 붉은 입술을 가진 이 사내가 바로 먼 훗날 총나라의 황제가 될 유비현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황실의 종친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어머니를 모시며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팔아생계를 잇는 처지였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무너져가는 한시를 세우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대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가진 것 없는 스스로의 처지가 한스러워 그는 다시 한번 길게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천둥 같은 호통과 장비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유비의 등 뒤로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생각은 안 하고 어찌하여 아녀자처럼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게요?
깜짝 놀란 유비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마치 성난 호랑이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팔척에 머리는 표범처럼 매서웠으며 부릅뜬 눈은 태양처럼 형형했고 거칠게 돋아난 턱수염은 마치 철사처럼 빳빳했습니다. 그가 한번 입을 열 때마다 천둥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 기세는 가히 달리는 야생마를 단숨에 제압할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유비는 직감했습니다. 이 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유비가 공손히 예법을 갖추어 성명을 묻자 사내는 호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성은 장이요 이름은 비, 자는 익덕이라 하오. 대대로 이곳 탁현에서 돼지를 잡고 술을 팔며 살아왔지. 평소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아왔는데 귀하가 방 앞에서 하도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기에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소. 이에 유비는 자신의 신분과 간절한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나 또한 한실의 종친인 유비라 하오. 도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 하나 보전하기 급급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천한 힘이 한탄스러워 그랬던 것이오. 도적을 멸하고 나라를 평온케 하고 싶으나 길을 찾지 못했소. 장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유비의 눈에서 서린 맑은 기운과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우국충정을 알아본 것입니다. 운명적인 두 거성이 난세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이 순간 훗날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소용돌이가 비로소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을 갔을까? 저 멀리서 나귀를 타고 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바로 술과 안주를 사서 돌아오던 여백사였습니다. 여백사는 조조 일행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조카 어딜 그리 급히 가는가? 내가 너희를 대접하려고 돼지도 잡고 좋은 술도 사왔는데 하룻밤 묵고 가질 않고 벌써 떠난 말인가? 조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부님.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여백사가 아쉬워하며 그들을 보내주려 할 때였습니다. 조조가 갑자기 여백사를 불렀습니다. 백부님, 저기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백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조조의 칼이 번개처럼 여백사를 뱄습니다. 노인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나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진공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끼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쳐도 지금은 어째서 죄 없는 노인을 일부러 죽인 것이요?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오. 진궁이 비난해도 조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족들이 몰살당한 것을 보면 가만히 있겠소. 반드시 광군을 이끌고 우리를 쫓아올 것이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요. 그렇다고 해도 알고서 죽이는 것은 대의가 아닙니다. 진궁이 외침에 조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천 사람을 버릴지 언정 천 사람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 비정한 한마디는 조조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도덕과 일 따위는 가볍게 짓밟을 수 있는 난세의 간이었습니다. 진궁은 그제야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영웅인 줄 알았더니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이리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객주 집에서 잠을 청하던 진공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이자를 살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이자를 살려두면 훗날 반드시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진공은 자고 있는 조조를 죽이려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곤히 잠든 사람을 베지 못하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그를 살려주고서 이제 와서 죽인다면 나 또한 의롭지 못한 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진공은 조조를 죽이는 대신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조조는 진공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공이 자신의 잔인함에 실망해 떠났음을 직감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 초군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이제 조조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천하를 상대로 거대한 도박을 벌일 준비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 초군으로 돌아온 조조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조승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가짜 조서를 보냈습니다. 비록 황제의 진짜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은 천하의 영웅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적 동탁이 황제를 기만하고 백성을 도라니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황실을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무는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조의 깃발 아래로 내로라 하는 영웅 호골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조조의 사촌 형제들인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운 같은 맹장들이 합류했고 각지에서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레테스 원소를 비롯하여 남양 테스 원술, 장사, 테스 송견 등 무려 18명의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 근처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반동 연합군입니다. 수십만 대군이 모인 연합군은 영문과 출신인 원소를 맹주로 추대했습니다. 맹주가 된 원소가 단상에 올라를 마시며 맹세하자 그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때 유비 삼형제도 공손찬을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관직이 미천하여 제후들의 말석에 겨우 앉을 수 있었고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뒤에 호위병처럼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명문가를 자랑하는 원술 같은 이들은 유비 일행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의 사기를 보여줄 선봉장은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는 송견이 맡았습니다. 송견은 붉은 투권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초반 기세는 좋았습니다. 동탁군을 몰아붙이며 승승장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연합군 내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량을 담당하던 원술이 성견의 공을 시기하여 군량미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군주림에 지친 송견의 군대는 동탁의 장수 화홍에게 기습을 당해 처참하게 무너졌고 송견은 부하장수 조무가 대신 죽어주는 덕분에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야 했습니다. 송견을 격파한 화홍의 기세는 하늘을 찌었습니다. 그는 기세를 몰아 연합군의 본진 앞까지 쳐들어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화홍은 키가 9척이나 되고 늑대의 허리에 표범의 어깨를 가진 맹장이었습니다. 긴 장대에 사람의 머리를 매달고 욕설을 퍼붓는 화홍의 모습에 제후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맹주 원소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가서 저 화홍의 목을 베어겠소? 먼저 원술의 부하 유섭이 자신만만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채 산마을 겨루기도 전에 화홍의 칼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제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태서 한복이 말했습니다. 제 상장군 반봉이라면 화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도끼를 든 반봉이 위풍당하게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잠시 후 말없는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두 장수를 잃은 연합군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화홍이 더욱 기구만장하여 소리치고 있는데 안에서는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소가 탄식했습니다. 안타깝구나. 나의 맹장 알량과 문추가 여기 있었다면 화홍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나가서 화홍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키가 9척의 긴 수염을 휘날리며 서 있는 산의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봉황처럼 빛났고 기세는 산처럼 묵직했습니다. 원소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직책은 무엇인가? 공송찬이 나서서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라 하였고 현재 마공수로 있습니다. 이 마르들은 원술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이라 마공수 고작 졸경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느냐? 우리 제후들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원술은 관우의 낮은 신분을 들먹이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우의 비범한 풍채를 알아보고 원술을 말렸습니다. 진정하시오. 이 사람의 기백을 보니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화홍도의 사람이 나오면 마공수라고 약보지는 못할 것이오. 한번 기회를 주어 내보냅시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그때 벌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조조의 중재로 관우는 출전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주는 하인을 시켜 뜨겁게 데운 술 한 잔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우에게 권했습니다. 장군의 용기가 가상하오 출전하기 전에 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기운을 내시오. 관우는 마리에 올라타 청룡 언널도를 꼬아지며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술은 잠시 놓아두십시오.
얼른 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올 테니 다녀와서 마시겠습니다. 말을 마친 관우는 벼락같이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는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함성이 땅을 흔들더니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괴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영 안에 있던 제후들은 얼굴이 하얗지 서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관우마저 당한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할 때였습니다. 말발곡 소리가 들리더니 관우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제후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대구르 구르는 그것은 바로 눈을 부릅던 화홍의 머리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의 좌중은 물을 끼얹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관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관우는 조조가 따라 놓았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잔은 내려놓는 관우 이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술은 아직 식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라놓은 술을 씻기도 전에 천하의 맹장 화홍을 베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조는 관우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제후들은 그제야 유비 삼형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비를 무시하던 원슬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수간의 전투는 관우의 신들린 무용 덕분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화홍이 죽었다는 소식은 곧장 낙양에 있는 동탁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장수로 잃은 동탁은 크게 분노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참호인 이유의 조언을 받아들여 직접 대군을 이끌고 호로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탁의 곁에는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화홍보다 더 무서운 괴물 여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웅들은 사수관을 넘어 호로관에서 진정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포의 방천하국이 피를 부르는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의 죽음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동탁이 있는 호로관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화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삼국지 최강의 무신 여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포가 분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오자 연합군의 장수들은 그의 압도적인 모습에 숨을 죽였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털이 달린 화려한 자간을 쓰고 몸에는 번쩍이는 당해갑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사자머리 모양의 띠를 두은 여포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투신 같았습니다. 그가 탄 말은 온몸이 숯불처럼 붉은 적토마였는데 바람처럼 빠르고 사자처럼 용맹했습니다. 손에는 그 유명한 방천하극을 들고 전장을 누비는 여포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먼저 한해 태수 왕광의 장수 방열이 용기 있게 나섰지만 여포가 방천하극을 한번 휘두르자마자 단 1만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상당태수 장양의 장수 목순이 상을 꼬아지고 덤벼들었으나 여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자 가슴에 구멍이 뚫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북해 태수 공룡의 장수 모한국이 철퇴를 휘두르며 맞았지만 여포의 일격에 팔목이 잘려나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맹장들을 쓰러뜨린 여포가 적토마를 몰아 연합군 진영을 휘젓고 다니자 그야말로 추폭나처럼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때 공손찬이 화를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몇 탑을 겨루기도 전에 힘에 부친 공손찬이 만리를 돌려 달아나자 여포는 적토마의 빠른 발을 이용해 금세 공손찬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여포의 방천하국이 공손찬의 등을 찌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장을 뒤흔드는 우렁창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 성이 셀신 종놈아 달아나지 말고 나 장비와 한판 붙자. 여포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둥근 눈을 부릅던 장비가 장팔 사물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포는 성이 셋인 종놈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은 만큼 분노했습니다. 여포의 본래 성은 여시지만 정원을 양아버지로 섬겼다가 배신했고 지금은 동탁을 양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아버지가 셋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커운 놈이 감히 여포는 공송찬을 버려두고 장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맹장이 맞부딪히자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장비의 장사모와 여포의 방천하국이 쉴 새 없이 부딪히며 불꽃을 죽였습니다. 5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이를 지켜보던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우야 내가 독됐다.
천하의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여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토마를 이리저리 몰며 두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는 여포의 무는 실로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30합이 넘게 싸웠지만 여전히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비가 쌍구곰을 뽑아들고 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드디어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여포 한 명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뱅글뱅글 돌아가는 덤불처럼 세 사람의 무기가 여포를 에워쌌습니다. 장비의 창이 찌르면 관우의 칼이 내려치고 유비의 검이 빈틈을 노렸습니다. 아무리 천나무적 여포로라도 세 명의 협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포는 점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여포는 유비의 얼굴을 향해 방천하극을 찌르는 척하다가 유비가 피하는 틈을 타 포위망을 뚫고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거기 서라. 삼형제와 연합군은 도망치는 여포의 뒤를 쫓아 호로관까지 육박했습니다. 난궁 불락이라던 호로관의 사기가 꺾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탁은 겁을 먹었습니다. 여포마저 패했다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탁의 참모 이유가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승상 낙양은 운이 다했습니다. 이곳을 버리고 서쪽의 장안으로 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안은 지세가 험하여 방어하기 좋으니 그곳에서 훗날을 도모하시지요. 동탁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장안으로 천도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양의 부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역대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쳐 보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궁궐과 민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천년의 고도 낙양은 벌건 불길에 휩싸여 재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동탁은 황제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장안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뒤늦게 낙양에 입성한 연합군이 마주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타다 남은 기둥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낙양성은 온데간데 없었고 매캐한 연기와 시체 썩는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연합군의 선봉 송견은 불타버린 궁궐터를 수색하다가 우물가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을 시켜 우물 속을 살펴보니 한 여인의 시신이 나왔는데 그 품속에 붉은색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송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상자 안에는 옥구로 만든 도장이 들어있었는데 한쪽 귀퉁이가 깨져 황금으로 떼어져 있었습니다. 도장 바닥에는 수명 어천 기수영창, 즉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그 수명이 영원하고 번창하리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국 옥새였습니다. 13상시에 난때 잃어버렸던 옥새가 우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송견의 부하 정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장군, 이것은 하늘이 장군에게 천하를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어서 옥새를 감추고 강동으로 돌아가 큰 일을 도모하십시오. 욕심이 생긴 송교는 옥새를 품에 숨기고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며 군대를 철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송견의 부하 중 한 명이 맹주 원소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원소는 성견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송견 장군, 우물에서 건진 옥새를 내놓으시오. 그것은 황실의 물건이니 맹주인 내가 복원했다가 황제께 돌려드려야 마땅하오. 손견은 시친미를 뗐습니다. 나는 옥새 같은 건 본 적도 없어. 거짓말 마라, 증인이 있다. 원수가 고변한 경사를 데리고 나오자 송견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하늘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옥새를 숨겼다면 칼과 화살에 맞아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요.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한 원소는 손견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몰래 형주자사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 송견이 돌아가는 길을 막고 옥새를 뺏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동탁이라는 공공의 적은 사라졌지만 남겨진 것은 폐허가 된 낙양과 탐욕의 눈이 먼 제후들의 분열뿐이었습니다. 옥새라는 자주받은 보물 때문에 연합군은 서로를 의심하고 칼을 겨우기 시작했고 천하는 바야흐로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도망친 동탁은 더욱 포악해졌지만 그 철렁성 같은 권력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칼이나 창이 아닌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미소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안으로 수도를 옮긴 동탁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더 드높아졌고 그만큼 횡포도 심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상부라칭하며 황제조차 아들처럼 하대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조종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크게 쉬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왕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동탁에게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췄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역적을 몰아내고 한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밤이었습니다. 왕은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자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윤이 소리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모란 꽃판 옆에 한 여인이 서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윤이 친딸처럼 아끼며 기르던 각이 초선이었습니다. 당시 초선의 나이는 28 청춘 16. 그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달리 그녀의 얼굴을 보고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었다고 하여 폐오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왕윤이 인기척을 내자 초선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윤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 이 깊은 밤에 한숨을 쉬고 있느냐? 혹시 마음에 둔 사내라도 생긴 것이냐? 초선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제가 사사로운 정 때문에 한숨을 쉬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감마님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감마님께서 나란 일로 근심하시어 얼굴이 야위어 가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대감마님의 근심을 덜어들릴 수만 있다면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기에 하늘에 기도를 올리던 중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초선의 갸한 효심에 감동한 왕이는 문득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한나라의 운명인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왕인은 주의를 물리기고 초선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란 초선이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무슨 당치 않은 행동이십니까? 명만 내리시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왕은 비장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넣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동탁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다. 동탁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에게는 천하무적 여포라는 양아들이 호위하고 있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재관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동탁과 여포 두 사람 모두 여색을 무척이나 밝히는 호색한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아야겠다. 이곳이 바로 삼국지원회에서 가장 유명한 계책 중 하나인 연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윤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여포에게 초선을 보여주어 마음을 빼앗게 한 뒤 훗날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 동탁에게 초선을 바쳐 첩으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포는 동탁에게 원한을 품게 될 것이고 초선이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한다면 반드시 여포의 손으로 동탁을 죽이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초선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포를 만나면 추파를 던지고 동탁을 만나면 아양을 떨어서 기필코 두 역적놈이 서로 물어뜯게 만들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목숨을 바쳐 대감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뒤 왕은 집안의 보물인 황금관을 만들어 여포에게 보냈습니다. 단순하고 욕심 많은 여포는 기뻐하며 왕인의 집을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인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장군의 영웅적인 기계를 보니 한나라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이 늙은 장군만 믿겠습니다. 왕인의 칭찬에 여포가 기분 좋게 취해갈 무려 왕인은 하인들을 물리고 초선을 불렀습니다. 초선아, 나와서 장군께 술 한잔 올리거라. 병풍 뒤에서 사뿐 걸어 나오는 초선의 모습을 본 여포는 그만 너스를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선녀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아름다움에 여포는 술잔을 든 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초선이 은쟁반 같은 목소리로 술을 권하자 여포의 눈은 이미 초선에게 고정되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왕윤이 짐짓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초선이네. 아직 짝을 찾지 못했는데 장군 같은 영웅을 모실 수 있다면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네. 장군께서 허락하신다면 길이를 택해 초선을 장군의 첩으로 보내겠네.
여포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만약 그리만 해주신다면 사도 어른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결초보훈하겠습니다. 여포는 초선과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돌아갔습니다. 여포의 마음속에는 이미 초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왕이는 이번에는 동탁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탁이 온다는 소식의 왕이는 여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동탁에게 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상소관의 집에 가물을 조금 할 줄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 한번 불러볼까요? 동탁이 고개를 끄덕이자 붉은 커튼이 걷히고 초선이 등장했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초선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동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하늘한 몸집과 요염한 눈빛은 천하를 호령하는 동탁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초선이 다가와 술을 따르자 동탁이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절세기로다. 이름이 무엇이냐? 초선이라 하옵니다. 왕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승상께서 마음에 드신다면이 아이를 승상께 바치고 싶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동탁이 이를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사도께서 이토록 귀한 선물을 주시니 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참으로 고마워. 왕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바로 가마를 준비시켜 초선을 동탁의 수레에 태워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여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 걸음에 왕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포는 씩씩거리며 왕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따졌습니다. 사도 영감, 이게 무슨 짓이오? 내게 주기로 한 초선을 어찌하여 동탁 승상에게 바쳤단 말이오? 왕인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여포를 진정시켰습니다. 장군,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어제 승상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셔서 술을 드시더니 내 아들 봉선에게 줄 며느리라니 내가 직접 보고 데려가서 짝을 지워줘야겠다고 하시지 않소. 승상께서 며느리를 챙기시겠다는데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어제 바로 술에 태워보낸 것이요. 단순한 여포는 왕윤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 승상께서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줄 모르고 제가 괜한 의심을 했군요. 사도어른 용서하십시오. 여포는 멋쩍어하며 돌아갔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여포는 동탁이 사는 승상부로 달려갔습니다. 동탁에게 인사를 올리고 초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탁은 밤새 초선과 즐기느라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포가 초조하게 동탁의 침실 밖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침실 창문 너로 빗질을 하고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초선이었습니다. 초선은 창밖을 서성이는 사람이 여포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고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여포를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포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초선이 나를 그리워하여 울고 있구나. 동탁 늙은이가 며느리로 상아 죽이는커녕 자기가 가로챈 것이 분명하다. 여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아버지라 믿었던 동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질투심이 여포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하를 뒤흔 듯 연한 개의 서막이었습니다. 왕인이 던진 미끼를 2마리 맹수가 덥석 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초선이 그 줄을 어떻게 당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포의 가슴 속에 타오른 질투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탁이 병세가 호전되어 모처럼 황제를 아련하러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여포는 호위대장으로서 동탁을 수행했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습니다. 동탁이 황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여포는 창을 맨 채 슬그머니 궁궐을 빠져나와 말을 달려 승상구를 향했습니다. 바로 초선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간 여포가 봉의정이라는 정자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초선이 나타났습니다. 초선은 여포를 보자마자 옷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장군, 제가 비록 몸은 더러운 늙은이에게 잡혀 있으나 마음만은 항상 장군 곁에 있었습니다. 하루를 1년 같이 보내며 장군께서 저를 구해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초선의 눈물 연기에 여포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여포가 초선을 껴안고 위로하려던 찰나 궁궐에서 여포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동탁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탁이 봉희정에 다다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애초선이 여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뒤집힌 동탁은 소리를 넣습니다. 이놈 내놈이 감히 내 여자를 희로하느냐? 깜짝 놀란 여포가 허둥지둥 도망치자 동탁은 여포가 세워둔 방천하극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창은 윙소리를 내며 날아갔지만 다행히 여포가 재빠르게 피하는 바람에 정작 이동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여포는 그 길로 주행을 쳤고 동탁은 씩씩거리며 쫓아갔지만 적토마를 탄 여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탁과 여포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왕윤이 아니었습니다. 왕윤은 여포를 은밀히 불러 부추었습니다. 장군 동탁이 장군에게 창을 던졌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장군을 아들이 아니라 그저 개나 돼지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군이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자가 아닙니까? 여포가 주먹을 불끈지며 대답했습니다. 내 맹세코 그 늙은 도적놈을 죽여 원한에 갚겠소. 하지만 부자의 연을 맺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두렵. 왕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의 성은 여시고 승상의 성은 동시인데 무슨 고의정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창을 던져 죽이려 했을 때 이미 부자의 정은 끊어진 것입니다. 결국 여포는 칼을 빼들고 맹세했습니다. 내 손으로 역적 동탁을 베어 천하를 맑게 하겠소. 왕용과 여포는 치밀한 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병이나 신하들을 모두 궁으로 부른다는 거짓 조서를 꾸며 동탁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동탁이 사는 미우성으로 신복 이숙을 보내 황제가 동탁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권력의 논임원 동탁은 의심 하나 없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황제가 되면 너희 모두를 공신으로 봉해주마. 동탁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장안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레바퀴가 부러지고 말이 고삐를 끊고 날뛰는 등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었지만 동탁은 이를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곳으로 갈아탈 징조라며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동탁이 궁궐문인 북행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평소와 달리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왕연을 비롯한 대신들이 칼을 차고 도열해 있었고 여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탁이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왕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적 동탁이 왔다. 무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서 저놈을 차라.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창을 들고 동탁을 찔렀습니다. 동탁은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어 치명상을 입진 않았지만 팔에 부상을 입고 수레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급해진 동탁이 목이 터져라 여포를 찾았습니다. 내 아들 봉선은 어디 있느냐? 어서 와서 나를 구하라. 그때 등주에서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손에는 동탁을 구할 방패가 아닌 그를 죽일 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포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저길 토벌하라는 천자의 조서가 있다. 여포의 방천하극이 번개처럼 동탁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한 시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군 동탁은 그렇게 자신의 양아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안의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상점들은 술과 고기를 내어와 축제를 벌였고 동탁의 시체는 거리에 내걸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동탁의 배꼽에 심지를 박아 불을 붙였는데 몸에 기름기가 어찌나 많은지 그 불이 며칠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권력을 진 왕에는 너무나 강직하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탁의 잔당들인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 서량의 장수들을 모두 처형하려 했습니다. 겁을 먹은 이각과 각사가 사면을 요청했지만 왕위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동탁의 개들을 살려줄 수는 없다. 모두 죽여야 한다. 궁지에 몰린 치가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이각과 각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책사가오가 그들을 말렸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정장 한 명에게도 잡혀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군사를 모아 장안성을 공격해 봅시다.
이기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지면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습니다. 이 각과 각사는 가후의 말대로 흩어진 사군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장안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포가 성 밖으로 나가 용맹하게 싸웠지만 이각과 각사의 군대는 때로 덤벼들었고 성 안에서는 동탁의 잔당들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장안성은 허무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을 지킬 수 없게 된 여포는 왕인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권했습니다. 사도어른 훗날을 도모합시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국가의 대신으로서 사직을 지키다 죽을 뿐 구차하게 도망치지 않겠다. 관동의 제후들에게 알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여포는 눈물을 머금고 동탁의 머리만 말 한 장에 매단 채 겨우 수백 기의 병사만 이끌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왕인은 이각과 각사에게 붙잡혀 모욕을 당하다가 그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왕계를 성공시켜 천하를 구했던 충신의 안타까운 최후였습니다. 장안을 점령한 이각과 각사는 동탁보다 더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황제는 다시 허수아비가 되었고 조정은 무법 천지가 되었습니다. 동탁이 죽으면 세상이 편안해질 줄 알았건만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 하이에나들이 들어온 격이었습니다. 한편 자을 탈출한 여포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천하를 떠들게 되었습니다. 원술에게 갔으나 거절당하고 원소에게 갔으나 암살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등 천한무적이라 불리던 영웅의 몰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조조는 연주 땅의 자리를 잡고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적의 잔당 30만 명을 받아들여 청주병이라는 최정의 부대를 만들었고 순욱, 정욱, 과가 같은 당대 최고의 책사들을 불러 모아 기반을 다졌습니다. 힘이 생긴 조주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 조승을 자신의 근거지인 연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출세하여 태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조승은 막대한 재물을 수레에 싣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조승 일행이 서주 땅을 지날 때였습니다. 서주 자사 도겸은 평소 조조와 친분을 맺고 싶어 했기에 조승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호위병까지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독이 붙여준 호위 대장계는 본래 황권적 출신으로 조송의 엄청난 재물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개는 부하들을 이끌고 조승의 처소로 쳐들어가 조승과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재물을 뺏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도겸 이놈 내 아버지를 죽이다니 내 맹세코 서주를 짓밟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닭과 개 한 마리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조히 쓸어버릴 것이다. 조주는 정군의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주 정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무자비한 대학살의 예고였습니다. 서주 자사 독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분노에 찬 조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주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독은 천하의 제후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기세가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단 한 사람, 병사 수천밖에 없는 작은 세력의 유비가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유비는 푸케수 공용의 구원 요청을 받고 그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독의 사정을 듣자 의로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조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알겠지만 백성들을 학살하려는 것은 옳지 않도. 내가 가서 막아보겠소. 관우 장비가 말렸지만 유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이나 다름없는 싸움. 유비는 고작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대군이 기다리는 서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가 난세의 표면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이자 훗날 자신의 첫 번째 기반이 될 서주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그야말로 성남 파도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조승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은 조조는 서주 땀을 밟자마자 닥치는 대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았고 서주의 백성들은 조조군의 말발구발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조조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서주의 씨를 말리겠다며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고 그 잔혹함에 서주의 강물조차 붉게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주 자사 도겸은 성로에 올라 타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도를 당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묶여 조조에게 목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낫겠다. 도겸이 비통해하며 성을 나가려 하자 부하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주공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북해의 공룡과 청주의 전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니 원군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버티십시오. 한편 공룡의 요청을 받고 그를 도우러 갔던 유비는 도겸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로운 유비는 도겸을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군사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조조대군과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친구이자 선배인 공손찬에게 가서 군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공손찬은 유비의 무모한 결심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자네가 조조와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 싸움에 끼어드나 조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잔내 병력으로 막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세. 유비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도겸을 돕기로 약속했으니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형님 제게 군사 몇천 명만 빌려주십시오. 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공손찬은 군사 2,000명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유비는 공손찬의 휘하에 있던 한 젊은 장수를 눈여겨보고 그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바로 상산 조자룡 조운이었습니다. 조운 역시 유비의 인품에 반해 그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는 관우, 장비, 그리고 조운은이라는 천하의 맹장들을 거느리고 서주로 향했습니다. 서주성에 도착한 유비는 조조의 대군이 성을 겹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깃바은 숲을 이루고 창칼 바다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유비는 정년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직감하고 일단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비는 진영을 갖춘 뒤 붓을 들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조조명께 올립니다. 부친의 병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이 부하의 잘못에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직접 살인을 사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천하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황권적의 잔당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개인적인 원한으로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천하의 인심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군사를 물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편지를 받은 조조는 읽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비 촌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무슨 놈인 타령이냐? 여봐라. 당장 이 편지를 가져온 사자의 목을 베고 유비놈부터 차라. 조주가 불같이 화를 내며 공격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본거지인 연주에서 파발마 한 필이 죽으림을 다해 달려와 조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공 큰일 났습니다. 여포가 연주를 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지금 연주의 대부분이 여포의 손에 넘어가고 남은 것은 성 3개뿐입니다. 조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여포가 알고 보니 장안에서 도망쳐 떠들던 여포를 받아준 것은 다름 아닌 진궁이었습니다. 과거 조조를 살려주었다가 그의 잔인함에 실망해 떠났던 바로 그 진궁이 조조가 서주를 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여포를 끌어들여 조조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진궁은 여포의 무력을 이용해 조조의 기반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조조의 참모과가 급히 조언했습니다. 주공 서주는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는 돌아갈 집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유비가 마침 화친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모시기는 척 이것을 명분 삼아 군사를 돌려야 합니다. 체면도 세우고 실리도 챙기는 길입니다. 조조는 분함을 사기며 어쩔 수 없이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비의 안목을 봐서 내가 특별히 물러가는 것이다. 조조는 유비에게 답장을 보내고 즉시 만리를 돌려 연주를 되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서주성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독경과 백성들은 조조군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독은 유비를 성안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베풀어 감사를 표한 뒤 갑자기 유비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더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서주를 다스릴 힘이 없으노. 그대가 이 서주의 주인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오. 이것은 나의 진심이요. 도운 자신의 관인을 꺼내 유비에게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펄쩍 뛰며 사양했습니다. 자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직 의리 하나로 도우러 왔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욕심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 하늘이 저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독이 제차원하고 곁에 있던 미축과 진등 같은 서주의 관리들도 유비에게 맡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유비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타협책으로 유비는 서주성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소에 머물며 서주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유비는 조음과 작별인자를 나누고 소패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유비는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서주 자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급하게 회군난 조조는 여포에게 빼앗긴 연주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복양 전투라 불리는 이 싸움은 그야말로 용호 상박이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지략이 있었고 여포에게는 천하무적의 무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꾀를 내어 여포군을 유인 아래다 오히려 진궁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성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사방에서 불길이 치였고 매복병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조조군은 혼란에 빠졌고 조조 역시 불길 속에 고립되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염 속에서 적토마을 탄 여포가 방천하극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포는 투구를 푹 눌러쓴 조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천하극으로 조조의 투구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야, 조조가 어디 있느냐? 조조는 기겁했지만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반대편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기 노란 말을 타고 가는 놈이 조조요. 여포는 그 말을 믿고 쏜살같이 조조가 가리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조조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이 그을린 채 겨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난세에 간 조조가 겪은 인생 최대의 굴욕이자 위기였습니다. 조조와 여포가 연주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동안 강동 지역에서는 또 다른 영웅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송견의 아들 소패왕 손책이었습니다. 아버지 송견이 옥새를 가지고 돌아갔다가 유표의 군사에게 화살을 맞고 비명 행사한 후 손책은 원술의 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손책의 용맹함을 아꼈지만 그를 견제하여 제대로 된 벼을 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강동을 평정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예쁘아들과 옥새뿐이었습니다. 달을 보며 눈물 짓던 손책에게 친구 주유가 찾아오면서 강동의 호랑이는 다시금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옥새를 담보로 병사를 빌려 천하로 나아가려는 손책의 야망. 이제 그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송견이 옥새를 품고 형주를 공격하다가 유표의 부하인 황조의 매복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 강동의 호랑이 송견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겨우 17살이었던 송견의 장남 손책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강동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세력이 없어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손책은 원술 밑에서 온갖 서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원술은 손책의 무예와 통솔력이 뛰어난 것을 알고 탐을 했지만 혹여나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 될까봐 늘 경계하며 제대로 된 관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책은 전공을 세워도 무시당하고 약속받은 태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달리 밝게 비추는 정원에서 손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강동의 영웅이셨는데 나는 여기서 남의 눈치나 보며 썩어가고 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송견 때부터 집안을 섬겨온 옛 장수 주치였습니다. 주치가 손책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어찌하여 울고만 계십니까? 원술은 의심이 많고 도량이 좁아 오랫동안 섬길 주인이 못 됩니다. 지금 공자의 외삼촌인 오경이 강동의 단양태로 있는데 유효의 압박을 받아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원술에게 군사를 밀려 강동으로 가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십시오. 손책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원술이 과연 군사를 빌려줄까요? 공자께서 가지고 계신 보물, 전국 옥새를 담보로 맡긴다면 원술은 반드시 군사를 내줄 것입니다. 손책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날 손책은 옥새 상자를 들고 원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짓으로 호소했습니다.
제 외상촌이 지금 강동에서 도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돕지 않으면 외삼촌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시니 옥새를 맡길 테니 부디 병사 수천 명만 빌려주십시오. 원수리 성자를 열어보니 찬란한 빛을 내뿜는 진짜 옥새가 들어있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야망이 가득했던 원술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오, 이것은 진짜 전국 옥새가 아니냐? 좋다. 내가 이 보물을 맞는 대신 날렘 병사 3,000명과 말 500피를 내어주겠다. 소위 가서 외삼촌을 구하고 돌아오라. 손책은 뛸듯이 기뻐하며 옥새를 넘겨주고 군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원술의 손나기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손책이 군사를 이끌고 강동으로 향하자 아버지 송견을 따르던 정보, 황계, 한당 같은 맹장들이 모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으로 가는 길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책이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저만치서 단아한 풍채의 미남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손책과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냈던 중마고 주희였습니다. 형님 드디어 큰 뜻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오셨군요. 손책은 말에서 뛰어내려 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우야, 내가 왔으니 나는 이제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주유는 손책에게 강동을 평정할 전략을 제시하고 강동의 두장시라 불리는 장소와 장원 같은 현자들을 청거하여 손책의 참모로 삼게 했습니다. 무력과 지략을 모두 갖춘 손책의 군대는 파죽치세로 강동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동 지역은 유효라는 제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효에게는 태사자라는 거란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무예가 출중하고 활솜씨가 신기에 가까웠지만 유는 태사자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그를 중용하지 않고 정찰 임무나 맡기고 있었습니다. 손책이 신정산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지형을 살피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정찰을 나왔던 태사자가 손책을 발견했습니다. 태사자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붉은 점포를 입은 자가 손책이다. 내가 가서 저놈을 사로잡아 오겠다. 부하들이 위험하다에 말렸지만 퇴사자는 창만 들고 겁없이 손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마주친 두 젊은 영웅 손책과 태사자는 말 위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창과 창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고 5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와 맨 주먹으로 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손책은 태사자의 등에 꽂힌 짧은 창을 빼앗았고 퇴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벗겨 가졌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던 두 사람은 양쪽 군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승부를 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싸움으로 손책은 태사자의 무예에 반해버렸습니다. 손책은 퇴사자를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손책은 교묘한 유인책을 써서 퇴사자를 사로잡는 성공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온 퇴사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책이 단상에서 내려와 퇴사자의 포승을 직접 풀어주고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주며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퇴사자 장군, 나는 장군의 용맹을 흠모해 왔소.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해보지 않겠소? 퇴사자는 손책의 넓은 도량에 감동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장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충성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가서 흩어진 우리 병사들을 모아올 테니 믿고 보내주시겠습니까? 주변의 장수들은 퇴사자가 도망갈 곳이라며 반대했지만 손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사자는 신의가 있는 장부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정오 약속한 시간이 되자 퇴사자는 정말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이 손책의 사람 보는 눈에 감탄했습니다. 퇴사자까지 얻은 손책의 기세는 그야말로 맹렬했습니다. 그는 강동이은 한계 고호를 순식간에 평정했습니다. 백성들은 손책의 군대가 규율이 엄격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용맹하고 거침없는 손책을 보며 옛날 첫나라의 패왕 항우와 닮았다 하여 소패왕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손책은 더 이상 원술의 눈치를 보는 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동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가진 명실상부한 군벌로 거듭났습니다. 손책은 원술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강동을 평정했으니 더 이상 장군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옥새는 빌린 병사의 값으로 치고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한편 수에 있던 원술은 옥새를 손에 넣자 헛된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새가 있으니 자신이 천명을 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원술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운수는 이미 다 했다. 400년이나 해먹었으면 이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느냐? 내가 황제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원술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쿠코를 중이라 하였으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궁궐을 화려하게 짓고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원술의 영토는 감과 기금까지 겹쳐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원술은 매일 꿀물을 마시며 호의 후식했습니다. 이 소식은 천하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원술을 역으로 규정하고 토벌력을 내렸습니다. 이제 갓동을 평정한 손책에게도 원술을 토벌하라는 조소가 내려왔습니다. 손책은 이를 기회로 삼아 원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조조와 손을 잡는 외교적인 실리를 챙기려 했습니다. 가짜 황제 원술의 몰락이 예고된 가운데 서주에 있는 유비에게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원술 토벌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주성을 지키던 장비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비는 출정하기 전 술을 좋아하는 장비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우야, 절대로 술을 마셔선 안 된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금조하거라. 장비는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장비는 술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형님도 안 계신데 딱 한 잔만 마시면 어때? 오늘 하루만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금주하면 되지. 장비는 연회를 열고 부하들에게 술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서주의 장소였던 조표가 술을 거절하자 취기가 오른 장비는 화를 내며 조표를 매질했습니다. 조표는 앙심을 품고 몰래 성 밖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다름 아닌 여포였습니다. 조조에게 패하고 유비에게 의탁하여 소패성에 머물고 있던 여포는 조표의 편지를 받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장비가 술래치의 인사불성이라고 서주를 차지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여포는 그날 밤 군사를 이끌고 조용히 서주성으로 접근했습니다. 조표가 성군을 열어주자 여포의 군대가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술래취에 잠들어 있던 장비는 함성 소리에 놀랐겠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비는 겨우 말에 올라타 도망쳤지만 유비의 가족들이 성 안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믿었던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기고 가족까지 인질로 잡힌 유비. 원수를 치러 갔다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유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웅들의 운명은 이토록 얄궂게 얽히부설켜 어제의 은인이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난세의 비정한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술래처의 서주성을 홀라당 날려먹고 형수님들, 그러니까 유비의 가족들까지 성 안에 남겨둔 채 목숨만 건져 도망쳐온 장비. 그의 몰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남에서 원술과 대치하다가 급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비와 관우 앞에 장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지었습니다. 술 때문에 성독 뺏기고 형수님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목을 베어주십시오. 장비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유비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장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도원 결의를 맺을 때 무엇이라 맹세했더냐? 비록 섬은 다르나 친형대처럼 지내며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성은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처자식은 여포가 설마 해치게 하겠느냐? 하지만 형제는 손과 발과 같으니 한번 잘려나가면 다시 붙일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는데 어찌 형제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죽으려 하느냐?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병사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비의 말 한마디로 삼형제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비는 패전병을 수습하여 서주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을 차지한 여푸는 유비를 보기가 민망했던지 성문을 열고 나와 영접했습니다. 현도 오해하지 마시오. 장비가 술래체의 성을 비웠다기에 내가 잠시 대신 맡아주고 있었던 것뿐이오.
이제 주인이 왔으니 다시 돌려드리리다. 여포는 짐짓 성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빈말임을 모를 유비가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재주가 부족하여 서주를 다스리기 벅찼습니다. 천하의 영웅이신 장군께서 서주를 맡아주신다면 백성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소패성에 머물며 장군의 날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국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원래 서주 자사였던 유비는 세방살이 신세가 되어 작은 소패성으로 들어가고 객시구였던 여포가 서주성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여포는 유비의 가족들을 아주 정중하게 대접하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유비는 비록 땅은 잃었지만 가족과 형제 그리고 명분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서주를 잃고 소패라는 작은 성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원술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됐다. 유비놈이 도안에 든지가 되었구나.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원술은 대장군 기령에게 무려 10만 대군을 주어 소패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유비의 군사는 고작 수천 명만 대군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비는 급히 편지를 써서 여포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장군 원술이 10만 대군으로 저를 치러 왔습니다. 소패가 무너지면 서주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부디 분사를 보내 저를 구해 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여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비를 도와주자니 원술과 척을 지게 되고 안 도와주자니 유비가 망하면 다음 차례는 바로 나일 텐데 참모 진공도 유비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포는 무릎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좋다. 내게 묘안이 있다. 싸우지 않고도 두 사람을 화해시킬 방법이 있지. 여포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소패성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비와 기령 양쪽 진영의 사자를 보내 두 사람을 자신의 막사로 초대했습니다. 기령은 여포가 왔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천하나무적 여포가 유비를 돕는다면 승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포가 싸움이 아니라 술자리에 초대료 했음이 의아해하며 참석했습니다. 여포의 막사에 도착한 기령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술자리에 유비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기령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도망치려 하자 여포가 기령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장군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내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불렀으니 일단 앉으시오. 기령은 여포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꼼짝도 못하고 어린애처럼 끌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포는 가운데 앉고 왼쪽에는 유비, 오른쪽에는 기령을 앉혔습니다. 어색하고 살벌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여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오. 두 집안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니 오늘 내 얼굴을 봐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기령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 장군, 저는 죽은 원술의 언명을 받고 왔습니다. 유비의 목을 베어가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화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여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포가 갑자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방천 화극을 가져오라.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여포가 저 무시무시한 창으로 누구를 베르는 것인가? 그런데 여포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방천 화극을 들고 가서 막사 입구인 원문 밖에 꽂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 원문까지 거리가 150불쯤 될 것이요. 내가 여기서 활을 쏘아 저 방천 화극의 옆에 튀어나온 작은 격가지를 맞힌다면 이는 하늘이 싸우지 말라는 뜻이니 두 사람은 군사를 물리고 화해하시오. 하지만 만약 빗나간다면 그때는 서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어떠? 기령은 속으로 콕방귀를 뀌었습니다. 150부 밖에서 그 가느다란 격가지를 맞힌다고 천하의 명사수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기령은 자신만만하게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장군이 마친다면 군사를 물리겠습니다. 유비 역시 치풀하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여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막사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쥐었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여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니 팅! 경쾌한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화살은 정확하게 방천하극의 격가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150보 거리에서 그 작은 틈을 정확히 맞힌 신기에 가까운 송씨였습니다. 여포가 활을 내려놓으며 걸었습니다. 웃음 보시오. 하늘이 두 사람의 싸움을 원치 않는 구려. 기령은 입이 딱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포의 무예가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눈으로 확인한 기령은 감히 약속을 어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군의 신묘한 솜씨에 탐복했습니다. 약속대로 군사를 물리겠습니다. 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여포의 기지와 무예 덕분에 유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만 대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원문 사급, 원문에 창을 꽂고 활을 쏘아 화해를 시킨 사건입니다. 기령은 약속대로 군사를 돌려 원술에게 돌아갔습니다. 원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포가 직접 개입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편 강동의 손책은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술에게서 독립한 후 한나라 조정에 조공을 바치며 정식으로 벼슬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를 본 조조는 손책을 새끼호랑이라 부르며 경계했지만 당장은 손책과 싸우기보다 그를 달래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조는 손책에게 오관중장이라는 벼를 내리고 회계태수로 임명했습니다. 손책은 명분까지 얻게 되어 강동의 지배자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원술은 여전히 황제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손책과 유비 그리고 여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이번에는 여포를 해외하기 위해 사돈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을 결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포는 단순하게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려 했지만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원술은 황제를 사칭한 역적입니다. 그와 사돈을 맺으면 장군 또한 역적이 됩니다. 조조와 손을 잡고 원술을 치는 것이 옳습니다. 여포는 이 말을 듣고 원술의 혼담을 거절하고 사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에 격곤한 원술은 7갈래로 분사를 나누어 대대적으로 여포를 공격해왔습니다. 바야로 중원은 조조, 원소, 원술, 유비, 여포, 손책 등 군들이 얽히고 서리며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여포의 운명 또한 서서히 비극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조조가 보낸 은밀한 밀사 한 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술은 손책에게서 옥새를 얻은 뒤로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옥새를 꺼내 얼루만지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옥새가 내게 온 것은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원술의 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그는 수춘에 있는 자신의 본거지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은 이미 다했다. 천하는 소채 발처럼 갈라졌고 각지의 영웅들이 패권을 다투고 있다. 나는 4대 상공을 지낸 영문가 출신으로 이제 천하의 보물인 옥새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 분명하다. 나는 오늘부터 황제의 자리에 올라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하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주부 염상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주공 그것은 아니들 말씀입니다. 옛날 주나라의 문왕은 천하의를 가지고도 은나라를 섬겼습니다. 지금 한나라 황실이 비록 약해졌으나 아직 멸망한 것은 아니며 주공이 덕망이 주나라 문왕에 미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섣불리 황제를 칭했다가는 천하의 공적이 될 것입니다. 원술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성인원은 흑토자가 들어있으니 오행상으로 화인 한나라 다음에 일어날 운명이다. 게다가 옥새까지 얻었는데 황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내 뜻을 거역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 결국 원술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쿠코를 중이라 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황제의 격식에 맞춰 거대한 궁궐을 짓고 수백 명의 미녀를 뽑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극계에 달했습니다. 때마침 해남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은 굶어 죽어 시체가 산을 이루는데
원술의 궁궐에서는 매일 밤 술잔치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원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은 곧장 허도에 있는 조주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주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원술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제 무덤을 스스로 파다니 내 역적놈을 직접 토벌하여 천하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원술 토벌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비, 여포, 손책에게도 협공을 요청했습니다. 손책은 이미 원술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터라 즉시 절규 편지를 보내고 조조의 편을 들었고, 유비 역시 황실의 종친으로서 역적을 칠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포 또한 조조가 보낸 벼슬에 만족하며 원술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조는 17만 대군을 이끌고 원술이 있는 수춘을 향해 위풍당하게 출진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초여름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겁을 먹은 농부들은 보리가 다 익었는데도 수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쳐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조조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엄격한 군령을 내렸습니다. 들어온 보리 수확철이다. 우리 군대가 지나갈 때 보리밭을 밟아 농사를 망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소형에 처할 것이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보리밭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걷는 장수들도 있었고 혹시라도 말이 밭으로 들어갈까봐 고삐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이 모습을 보며 조승상 만세를 외치며 감격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질서정연하게 밭 사이의 좁은 길로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주가 말을 타고 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밭에서 꽁 한 마리가 푸드덕하고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조조의 말이 힝거리며 펄쩍 뛰었고 그만 옆에 있던 보리밭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넓은 보리밭이 말발구 발에 짓밟혀 엉망이 되었습니다. 행군하던 군사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정적 속에서 조조는 말에서 내려 짓밟힌 보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의천검을 스르름 뽑아들었습니다. 내가 보리밭을 밟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군령을 내렸다. 내가 그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 조주는 정말로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 과가와 장수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어 조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승상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천하의 대업이 승상의 어깨에 달려 있는데 어찌 사소한 실수로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맞습니다. 법은 지엄하지만 형벌은 존귀한 분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부디 칼을 거두십시오. 조주는 한동안 고집을 피우다가 참모들의 간곡한 만류에 모시기는 척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말리니 내 목을 벨 수는 없겠소. 허나 군령을 어겼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누가 군법을 따르겠어? 내 목 대신 머리카락을 잘라 죗값을 대신하겠어. 추조는 칼로 자신의 상투를 싹둑 잘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신체의 일부로 여겨져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목을 베는 것과 맞먹는 큰 치욕이었습니다. 조조는 잘린 머리카락을 정군에게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총대장인 나조차도 버블록에 이렇게 벌을 받았다. 너희들도 명심하라. 이 일로 조주군의 기강은 서리빨처럼 엄해졌고 병사들은 조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발대수, 머리카락을 잘라 머리를 대신한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조조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쇼맨십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조조군은 파죽세로 원술의 영토로 진격했습니다. 유비, 여포, 손책의 군대까지 합세하니 원술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골이 되었습니다. 겁을 먹은 원술은 황제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옥새와 보물만 챙겨서 회화관 건너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성에는 대장군 교회와 이풍 등 장수들만 남겨 방어하게 했습니다. 조조는 원술이 도망친 수춘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밤낮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높고 오며 원술의 장수들도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지역이 간몸으로 황폐해진 탓에 군량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7만 대군이 먹어치우는 식량은 엄청났고 가져온 군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식량을 관리하는 관량관 왕후가 조조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승상, 군량이 며칠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배급을 줄이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쌀을 작은 대로 퍼주어라. 왕후가 난처해야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사들이 배가 고파 불만을 터뜨릴 텐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알아. 왕후는 조조의 명령대로 배급량을 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팝조차 배불리 먹이지 않다니. 조주 승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군심이 흉해지고 당장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이때 조조는 은밀히 왕후를 자신의 막사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작은 대로 식량을 나눠준 덕분에 며칠은 버텼네. 하지만 병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이제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필요하네. 왕후는 조조가 묘책이라도 낸 줄 알고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조조가 왕후를 빤히 바라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물건 하나를 빌려서 병사들의 마음을 달래려 하네. 부디 아까워하지 말게. 제 물건이라뇨? 무엇입니까? 자네의 목일세. 왕후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순상. 저는 순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죄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조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네. 하지만 자네를 죽이지 않으면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 죽게 되네. 자네가 희생하여 대의를 살리게. 자네의 처자식은 내가 평생 부족함 없이 돌봐주겠네. 조조는 곧바로 무살해시켜 왕후를 끌어내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목을 장대 끝에 매달고 방을 붙였습니다. 군량 관리 왕후가 창고의 식량을 훔쳐 빼돌리고 작은 대로 배급을 주어 사복을 채웠기에 군법으로 처형한다. 병사들은 왕후의 목을 보고 욕을 퍼부으며 분노를 풀었습니다. 저런 도둑놈 때문에 우리가 굶었구나. 승상께서는 잘못이 없었어. 조조는 군심이 진정된 것을 확인하자 즉시 정군에 총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안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전원 목을 베겠다. 성을 먼저 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돌격하라. 배고픔과 분노가 투지로 바뀐 조조군은 미친 듯이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돌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체를 밟고 올라가 성문을 부수었습니다. 마침내 수춘성은 함락되었고 원술이 남겨둔 장수들은 모두 사로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조조는 성 안에 있던 원술의 가짜 공고를 불태우고 노획한 물자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짜 황제 소동을 벌였던 원술은 겨우 목숨만 건져 강로 도망쳤지만 그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꿈은 재더미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의 길뿐이었습니다. 조조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결단과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정한 술수로 난관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난세의 효임을 천하에 입증했습니다. 원수를 몰라는 조조는 기세등등하게 허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여포였습니다. 조조에게 여포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력은 천하제일이지만 의리가 없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여포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또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조조는 여포를 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주에 있는 진등과 내통했습니다. 진등은 여포의 참모인 진군과는 달리 겉으로는 여포를 섬기지만 속으로는 한나라를 위해 조조를 돕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진등에게 여포를 내부에서 흔들어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한편 여포는 원술과의 싸움이 끝난 후 서주로 돌아와 다시금 아안일란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말도둑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비가 군말을 사들이는데 그 말들을 여포의 부하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이 일로 유비와 여포의 사이는 다시금 험악해졌고 화가 난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유비가 있는 소패성을 공격했습니다. 유비는 중거부적으로 패하여 조조에게 도망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현덕 잘 오셨소.
내가 군사를 내어줄 테니 앞장서서 여포를 치시오. 유비가 조조의 선봉이 되고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뒤따르니 여포는 졸지에 협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포는 합의성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합의성은 성벽이 높고 해자가 깊어 쉽게 함락될 성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조조군도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포는 진궁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 했습니다. 진궁이 조조군이 멀리서 왔으니 지쳤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고 기습을 하고 제가 성 안에서 호응하면 조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서로 뿔처럼 갈라져 돕는 형세인 기각치세를 제안했습니다. 여포도 처음에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출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포의 아내 엄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장군께서 나가신 사이에 성 안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첩과 아이는 어찌합니까? 진궁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초선 또한 옆에서 눈물을 흘리니 여는 마음이 약해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성 안에 박혀 있으면 조주놈들이 어쩌겠느냐? 여기서 굳게 지키기만 하겠다. 진궁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 우리 모두 여기서 죽겠구나. 아여자의 말만 듣고 대사를 그르치다니. 여포는 매일 술만 마시며 근심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본 여포는 술 때문에 얼굴이 상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술이 내 몸을 망친구나. 오늘부터 성 안의 모든 사람에게 금주령을 내린다. 술을 마시는 자는 목을 베겠다. 그런데 며칠 후 장수 후성이 잃어버렸던 말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여 여포에게 술과 고기를 바치러 왔습니다. 여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금주령을 내렸는데 나한테 술을 가져와. 너희끼리 술판을 벌이려고 작당한 것이냐? 여봐라. 후성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다른 장수들이 겨우 말려 곤장형으로 끝났지만 후성과 성원, 위속 등 부하 장수들은 여포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은밀히 모의했습니다. 여포는 우리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오직 처자식만 챙긴다. 저런 자를 주군으로 모시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하자. 그들은 밤중에 몰래 여포가 잠든 틈을 타 그의 보물인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바치고 성문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합의성하는 배신자들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후성과 성원이 성문을 활짝 열자 조조의 대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잠자던 여포는 함성 소리에 놀랐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어 여포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천하나무적 여포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혀 조주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문 위에 조주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여포가 끌려왔습니다. 여포는 조조를 보자마자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공, 너무 꽉 묶어서 아프니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시오. 조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를 묶는데 어찌 꽉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포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명, 내가 항국하겠소. 명이 대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되어 천하를 누빈다면 무서울 것이 없지 않겠소. 나를 살려주시오. 조조는 잠시 솔깃했습니다. 여포의 무력은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옆에 있는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현덕,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때 유비가 조용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승상께서는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조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여포는 정원과 동타 두 양아버지를 모두 배신하고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배신의 아이콘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포는 유비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귀 큰 놈아, 내가 은혜를 모르고 나를 모함.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 몇 번인데. 하지만 조조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끌어내어 목을 매달아라. 여포는 발버둥치며 끌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장 인중여포라 불리던 영웅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이어서 여포의 잭사 진궁이 끌려왔습니다. 조조는 평소 진궁의 재주를 아꼈기에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공대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여포 같은 자를 따랐소? 진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포는 비록 무식하고 꾀가 없으나 너처럼 간사하고 교활하지는 않았다. 나는 너의 그 간사함이 싫어서 떠난 것이다. 이제 어찌할 셈이요? 그대에게는 늙은 노모와 어린 처자식이 있지 않토? 내가 듣기로 혀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고 인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고 했다. 네. 노모와 처자식의 생사는 오직 너의 마음에 달렸을 뿐이다. 나는 죽음을 각오했으니 어서 죽여라. 진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그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조조는 약속대로 진궁의 가족을 평생 잘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여포를 제거한 조조는 명실상부한 중원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비를 데리고 허두로 개선했습니다. 황제인 헌제는 조조가 데려온 유비를 만났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니 유비는 황제의 아저씨벌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유비를 황숙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비는 유황숙이라 불리며 천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조조는 유비가 황제의 총의를 받고 명성이 높아지자 은근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의 적수가 되지 않을까? 조조는 유비의 속마음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에는 매실이 파랗게 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술상을 차려놓고 유비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도 예전에 내가 장수들을 이끌고 행군할 때 물이 없어 병사들이 목말라 저기 있었어. 그때 내가 저산 농어에 매실숲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병사들이 매실의 신맛을 상상하며 입에 침이 고여 갈증을 해소했다오. 오늘이 푸른 매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술이나 한잔하려고 불렀어.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현독은 용의 변화를 아시오. 용은 때로는 커져서 구름을 일으키고 때로는 작아져서 숨기도 하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영웅과 같소. 그대는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시대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유비는 조조의 의중을 몰라 짐짓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원술은 어떻습니까? 4대 명문가의 병사도 많습니다. 조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뼈다귀나 다름없으노. 그럼 원소는 어떻습니까? 원소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담력이 없어 큰 일을 도모하기엔 부족하오. 강동의 손책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을 뿐이요. 형주의 윤아주의 유장 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집 지키는 게에 불과하오. 유비가 곤란해하며 묻자 조조가 손가락으로 유비를 가리키고 다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 둘뿐이요. 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야심을 조조에게 들킨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때마침 천동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쳤습니다. 유비는 짐짓 놀란 척하며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대장구가 천둥 소리에 놀라시오. 유비가 재치 있게 둘러댔습니다. 성인의 위험에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천둥이 치면 안색을 바꾸셨다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조조는 유비가 천둥 소리에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담력이 작다고 생각하여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유비는 이 순간의 기지로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의 곁에 있는 것이 살름판을 걷는 것과 같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유비는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들이 서로를 탐색했던 자두나무 아래에서 영웅을 논하다. 노영회입니다. 조조와 매실주를 마시며 영웅을 논난 노영회 이후 유비는 조조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 뒤틀에 텃밭을 읽으며 평범한 농부처럼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천하를 향한 웅지가 꽁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황실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전행에 불만을 품은 헌제는 자신의 장인인 동승에게 은밀한 밀지를 내렸습니다. 헌제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조조를 죽여라는 내용을 비단했었고 이것을 옥대 속에 숨겨 동승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대조 사건입니다. 공승은 유비를 비롯한 몇몇 뜻 있는 충신들과 함께 조조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비도 의대조에 서명하며 동참했지만 조조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발각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원술이 옥새를 가지고 원소에게 가서 합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조조에게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유비는 조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승상 원술이 원소와 합치려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두 원씨가 힘을 합치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서 원수를 막겠습니다.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조조는 유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비를 의심하고는 있었지만 선하의 영웅인 자신에게 딴 마음을 품지는 못할 것이라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좋소, 현덕에게 군사 5만을 줄 테니 가서 원수를 요격하시오. 내 부하 주령과 노출을 함께 보내겠소. 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조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허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오랜만에 출전에 신이 났습니다. 유비는 마치 새장 속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른 듯 그물에 갇힌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간 듯 홀가분했습니다. 유비가 떠난 뒤 조조의 참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승상 유비에게 군사를 주어 보내다니 이는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습니다. 유비는 영웅의 기상을 가진 자라 언젠가는 반드시 승상의 적이 될 것입니다. 당장 다시 불러들이셔야 합니다. 정욱과의 간곡한 만류에 조조는 아차 싶었습니다. 급히 허저에게 명하여 유비를 쫓아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유비는 쫓아온 허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의 미를 받고 역적 원수를 토벌하러 가는 길이오. 장수가 전장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소. 돌아가서 승상께 잘 말씀드려 주시오. 허조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든 유비는 서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원술의 군대를 들이쳤습니다. 이미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원술군은 유비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휘젓고 다니자 원술군은 추풍나처럼 쓰러졌습니다. 원술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충성은 이미 조조에게 빼앗겼고 원소에게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으며 산속을 헤매다 농가에 들러 물을 구걸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으니 꿀물 한 잔만 다오. 하지만 농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꿀물은 없고 피물만 있다. 너희 황제를 참칭하고 백성을 괴롭혔는데 무슨 염치로 꿀물을 찾느냐? 충격을 받은 원술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 원술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4대 명문가의 적자 원술은 그렇게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옥새는 서주 자사차주를 통해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비는 원술을 토벌한 공으로 서주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보낸 주령과 노출을 돌려보내며 사실상 조조와의 결을 선언했습니다. 서주성에는 다시 유비의 깃발이 나붙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격노했습니다. 유비 이놈 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서주를 쳐서 놈의 목을 베어오겠다. 조조는 즉시 대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 공룡이 말렸습니다. 순상 유비는 인심을 얻고 있어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쪽의 원소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지금 서주로 군사를 돌렸다가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유비를 달래는 편이 낫습니다. 조조는 고민 끝에 일단 유비를 달래기로 하고 사람을 보냈지만 유비는 조조의 사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화가 난 조조는 결국 서주 정보를 강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원소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원소는 하북인의 계주를 차지하고 100만 대군을 거느린 당대 최강의 제후였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배후를 치기 위해 먼저 유비를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 빨리 치면 잡을 수 있다. 원소는 우유부단하여 내가 서주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조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유비는 원소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원소는 막내 아들이 아파서 마음이 심란하여 군사를 낼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천하를 다투는 전쟁터에서 아들의 병 때문에 출전을 포기하다니 원소의 그릇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조의 20만 대군이 서주성으로 밀려오자 유비는 당황했습니다. 장비가 제안했습니다. 형님, 조주군이 멀리서 왔으니 오늘 밤에 기습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장비의 계책을 받아들여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임의를 간파하고 매복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유비와 장비의 군대가 조조의 진영으로 뛰어들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비놈이 오늘은 좀 힘들었지. 말 안 해도 다 보이네. 어깨부터 손까지 다 굳어있는 너. 괜찮아, 여기 앉아. 핸드폰은 잠깐 내려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난 그냥 옆에 있을게. 잘 쉬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숨 길게 내뱉으면 그게 오늘 할 일 전부야. 천천히 해도 돼. 세상은 잠깐 기다려. 네가 먼저 편해지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 커튼 사이로 바람 불어와. 컵가장자리를 살짝 적셔. 시계 초침 소리마저 오늘은 배경이야. 할 일들은 잠재워두자. 내일 것도 내일한테 줘. 지금 여기 너 하나만 가볍게 숨 쉬면 돼. 잘 쉬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숨 길게 내뱉으면 기게 오늘 할 일 전부야. 천천히 해도 돼. 세상은 잠깐 기다려. 네가 먼저 편해지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조금 울어도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고 말해줄게. 잘 쉬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숨 길게 내뱉으면 그게 오늘 할 일 전부야. 천천히 해도 돼. 세상은 잠깐 기다려. 네가 먼저 편해지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